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적지도 많지도 않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10살 연상의 한 이혼녀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40대 초중반의 과부나 돌싱녀, 심지어 결혼한 유부녀만 찾게 되어버린 혼자 사는 총각입니다. 3년 전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겸 주거 공간이 필요한 나에게 대형 수납장과 빌트인 가전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동시에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시설, 주차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사무실로도 손색이 없는 복합형 오피스텔을 임대해 지내게 되었다. 오피스텔 근처의 한 식당에서 주로 점심 식사와 저녁을 해결하게 되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눈에 띄는 여자가 생기게 되었다. 그녀는 바로 단골이 된 식당 주인 아줌마인데 40대 중반의 아담한 체형으로 귀여운 스타일이다. 처음엔 30대 후반에 내 또래의 여자로 생각될 정도로 아줌마 특유의 육덕져 보이는 볼륨 있는 몸매의 얇은 원피스를 주로 입고 있었는데 내가 여자를 밝혀서 그런지 몰라도 11살이 넘게 차이 나는 아줌마를 보고서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식 맛도 괜찮았지만 아줌마의 외모가 더 마음에 들어 자주 찾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님 이상으로 친해지게 되었다. 친하게 지내다 보니 처음엔 그저 가벼운 인사 정도, 가벼운 농담 정도 나누며 지내다 친해질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저녁 때를 놓쳐버리고 밤 8시가 훨씬 넘어서 그 식당에 찾아갔더니 마침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손님도 하나도 없어 문을 닫으려고 할 때쯤에 찾아가게 되었다. 총각 요즘 어때? 나는 오늘 비도 오고 손님도 없고 외롭기도 해서 장사 빨리 마무리하고 혼자 맥주 한잔 하려 했는데. 그래요? 나도 마침 술 생각이 나던 참인데 아줌마 그럼 저랑 가볍게 한잔 하실래요? 나 혼자 청성맞게 한잔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젊고 잘생긴 총각이 옆에서 마셔주면 나야 너무 좋지.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점점 좋은 기분으로 이끌게 하였고 아무도 없는 식당에 단둘이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다 보니 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그날따라 아줌마는 달라붙는 옷을 입어서 그런지 술이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난히 육덕지고 예쁘장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5년 전 이혼하고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리에 나는 속으로 이저로의 찬스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아줌마에게 한껏 분위기를 맞춰주며 10번이 넘게 아줌마 같은 여자랑 사귀고 싶다고 어필을 했다. 처음에는 젊은 총각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또래 여자들을 만나야지 아줌마 같은 여자를 별로다. 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대화가 한창 물어익어갈 무렵 아직 만나는 남자는 없고 밤이 외롭다는 걸 슬며시 내비치는 그녀의 반응에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다. 외롭다는 말은 분명 나 들어라고 하는 소리겠지? 나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로 바짝다가 앉았다.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면서 슬며시 손을 잡았는데 손에 빼지 않고 오히려 힘을 주어 내 손을 잡는 그녀의 반응에 아줌마도 내가 싫지 않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볍게 한잔 하자는 것이 어느새 맥주 3병씩을 나눠 마셨고 또 아줌마가 오늘 기분이 좋다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노래 몇 곡을 번갈아 부르다 내가 조용한 발라드 곡을 부르기 시작하자 아줌마가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춤을 추자고 하면서 꼭 껴안으며 적극적으로 달려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따라 정태 총각이 너무 좋아 어떡하면 좋지. 가만히 있질 못하겠어. 노래방에서 나온 우리는 그냥 헤어지기 아쉽다며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면서 그녀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무난하게 입성하게 되었다. 나는 속으로 어떤 놈인지 몰라도 어떻게 이런 여자와 이혼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하면서도 누군지 몰라도 이혼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녀는 모든 면에서 나랑 잘 맞았다. 정태 총각은 얼굴도 훤칠하고 능력도 있고 여자한테 이렇게 자상하기까지 한데 왜 애인이 없어? 글쎄요. 아줌마 같은 여자가 없어서겠지.
앞으로 아줌마가 내 애인 해주면 되잖아. 나 같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앞으로도 나 계속 만나줄 거야? 그럼요. 아줌마가 나 싫다고 할 때까지 만나줄게요. 식당 아줌마와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매일 보다시피 하며 어느새 편안한 분위기에 푹 빠져버렸다. 또래 여자들이나 어린 여자들은 내가 많이 챙겨주고 항상 나한테 뭘 바라기만 하는데 비해 그 식당 아줌마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알아서 챙겨주고 해주는데 그 받는 기분이 싫지가 않았다. 이런 맛 때문에 아줌마랑 연애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아줌마를 2년 넘게 만나오다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나이가 훨씬 많은 식당 아줌마 같은 연상녀만 찾게 되었어요. 이젠 또래 여자들한테는 아무런 감정이 없네요. 그래서 연상의 아줌마들이 자주 온다는 클럽에도 친구들과 자주 가게 되었고 채팅 앱에도 가입해 주로 40대 이혼녀나 과부 아줌마를 만나오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채팅 앱으로 만난 7살 연상의 한 아줌마를 진심으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줌마랑 있으면 식당 아줌마처럼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말이 아줌마지 올해 42살에 애가 2명이나 있는 아줌마라기보다는 훨씬 어려 보여서 저와 같이 다니면 한두 살 연상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가끔씩 전 남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보다 훨씬 좋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과는 집에서 별다른 대화도 전혀 없었고 집에 오면 밥이나 차려주고 청소 빨래해주는 사람에 불과했답니다. 결혼도 사랑 없이 어찌하다 보니 임신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있으면 대화도 잘 통하고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다르네 하시며 좋다 하시더군요. 저를 만나면서부터 그 아줌마도 남자에 대한 사랑을 느꼈답니다. 아줌마를 만나면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아줌마가 다 씁니다. 저를 좋아하니깐 저 만나면서 돈을 다 쓰겠죠. 안 좋아한다면 당연히 돈도 아까워서 안 쓰겠죠.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에 아줌마가 저랑 재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아줌마가 좋기는 한데 솔직하게 결혼까지 해야 하는지 제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말이죠. 아줌마를 분명 좋아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애까지 딸린 연상녀와 결혼을 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업무로 인해 지방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업을 가지게 된 후 저는 자연스럽게 전국의 많은 호텔, 모텔을 다니게 되었고 그중 한 지역에 있는 모텔에 유독 정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게 맞이해 주시는 여사장님 때문이었죠.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32살인 저보다 약 10살 정도는 많은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를 하셨는지 40대 초반임에도 20대 못지않은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유지했고 주름이 거의 없는 하얀 피부에 긴 생머리를 가지신 보기 드문 미인이었죠. 한 지역을 꼭 집어서 출장 가는 게 아니다 보니 그 모텔에 자주 가진 못했지만 가끔 방문할 때마다 그 여사장님을 볼 생각에 가슴이 떨리곤 했어요. 출장은 길어야 2박 3일 정도였고 바쁜 일정 때문에 제대로 말 한 번 걸어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라 항상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렇게 여사장님을 자주 볼 수 없어 아쉬워하던 저에게 행운이 찾아왔어요. 그 지역에서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어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 모텔에서 한 달을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짐을 싸서 그 모텔로 갔는데 그날 저는 너무 실망하고 말았어요. 여사장님이 아닌 다른 아저씨가 모텔 로비에서 절 맞아주었던 것이었죠. 저는 당황한 나머지 원래 계시던 여사장님은 어디 가셨는지 질문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가까이 모텔을 비우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행히 일을 그만두거나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사장님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랬죠. 시간은 참 더디게도 흘러갔지만 일주일 후 일을 마친 뒤 모텔로 왔을 때 그 여사장님이 있었고 예전과 같이 저를 친절하고
상냥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10살이나 많을 것 같은 여자에게 이렇게 빠져버린 제 자신이 조금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사랑에 빠져버린 마음을 부정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든 여사장님과 더 많이 말을 해서 친분을 쌓고 싶은 마음에 괜히 모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어 보고 커피를 몇 개 산 다음 남아서 선물로 드린다는 어설픈 거짓말을 하며 온갖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모텔 여사장님은 저를 다른 손님과 같이 대했고 멀리서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흘러가고만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행운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같이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 샤워를 한 뒤 TV를 보려 하니 켜지질 않았고 당연하게도 저는 로비에 전화해 상태 확인을 요청했죠. 원래라면 샤워 후 걸치고 있는 목욕 가운에서 옷으로 갈아입고 맞이해야 하지만 여사장님이 제 방에 온다는 사실에 조금 흥분한 나머지 목욕 가운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여사장님은 노크를 하고 제 방에 들어와 가운만 입고 있는 저를 보고는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TV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확인해보니 뒤에 케이블선이 빠져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TV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바지 밖으로 삐져나온 여사장님의 흰 바지 속으로 보이는 팬티 라인에다가 그 자세가 마치 뒤로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어서 저는 흥분해버려 불속 마음이 커져버리고 말았죠. 손쉽게 케이블을 연결해서 TV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선 여사장님은 힘이 들어가서 커져버린 제 마음을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지며 시선을 돌렸지만 이내 다시 돌아보고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옅은 미소를 띠며 튀어나온 저를 잡고 가운 안쪽을 만져주고는 아무 말도 없이 방을 나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여사장님의 손이 닿았던 가운 안쪽은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흥분에 이르러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방에서 나가버린 여사장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몇 번이나 욕구를 쏟아내었죠. 다음 날부터 로비에 들어설 때마다 마주치는 여사장님과 저는 조금 어색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사장님은 그런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저를 대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그 손길을 잊지 못해 혼자 욕구를 해결하고 있었죠. 그렇게 어색함을 느끼며 시간은 흘러 어느새 한 달간의 출장 중 3주가 지나 마지막 일주일만 남겨놓게 되었어요. 여사장님에게 말을 걸어서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나이 차이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부담감에 용기를 내지 못했죠. 하지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아쉬워만 하던 저에게 행운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날 방에 들어오니 지난번과 같이 TV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던 터라 로비에 전화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여사장님을 부르게 되었죠. 저는 더 대담하게 지난번과 같이 샤워 가운만 입고 여사장님을 맞이했고 여사장님은 저를 보고도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방에 들어왔고 역시나 능숙한 솜씨로 TV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방에 단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크게 흥분이 된 저는 그곳에 다시 힘이 들어가 버렸고 여사장님은 지난번과 같이 흥분된 저를 바라보더니 결국 저에게 말을 걸었죠. 그렇게 참기 힘들면 한 번은 가능한데 두 번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당황해 몇 초간 멍해 있던 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마음속으로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며 이 기회를 재빨리 잡기로 하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여사장님을 끌어안고 욕구를 풀어내려 했지만 여사장님은 로비에 사람이 올 수도 있어 만실카드를 걸 테니 10분 뒤 1층 주인 방으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1년 같은 10분을 기다린 후 1층 주인 방으로 뛰어갔고 방으로 들어가니 여사장님은 속옷만 걸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침대로 여사장님을 던지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어요. 여사장님의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 섹시해서 흥분한 나머지 얼마 하지도 못하고 제 것을 모두 쏟아내버리고 말았죠. 한 번뿐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너무나 아쉬워하던 저에게 여사장님은 몇 번이든 상관없다며 오늘 밤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하였죠.
그 말에 흥분이 최고조에 달해서 저는 거칠게 사랑을 이어나갔고 몇 시간 동안 제 모든 욕구를 쏟아내었어요. 격동의 밤이 지나고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저는 다음 날도 여사장님의 방에 찾아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여사장님은 저를 예전과 같이 손님 이상으로 대하지 않았죠. 우물쭈물하며 마지막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다행히 이성을 찾기 시작했고 제 또래의 여자들과 어울리다 여자친구도 만들게 되었어요. 수개월 뒤 다시 그 모텔을 가게 되었을 때 주인이 바뀌어 있었고 다시는 그 여사장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여사장님과의 하룻밤이 생각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8살 미혼 남성입니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서울로 올라와 자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서울에 오니 힘든 점도 많았고 특히 친구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회사 입사 동기 소개로 당시 21살이었던 여자친구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6개월 정도 만났을 때 여자친구가 어머니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부모님, 만남은 결혼을 전제로 생각해야 하는 건가 싶어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하곤 했어요. 제가 계속 피하자 여자친구가 집안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를 만나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아왔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결혼하셔서 자신을 21살에 낳으셨고 그래서인지 굉장히 개방적인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머니와 비밀 이야기도 다 나눌 정도로 친구처럼 지낸다고 했어요. 아마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라고 짐작했죠. 결국 여자친구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처음 뵌 여자친구 어머니는 여자친구와 닮았지만 40대 정도의 성숙함이랄까, 농염함이랄까, 엄청 매력적이고 공안이셔서 실제로는 30대 중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매도 좋으시고 옷차림이나 스타일도 세련되셨으며 성격도 활발하셔서 첫인상부터 호감이었거든요. 처음 배웠을 때는 그냥 성격 좋은 미시 아줌마 정도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정식이, 우리 잘생긴 정식이 왔어. 자주 놀러와 라며 살갑게 맞아주셨어요. 낯을 가리는 저도 아줌마의 예쁜 얼굴만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났고 정성껏 차려주시는 음식들은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와 금세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는 일도 많아졌고 여자친구가 없을 때도 어머니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거나 저녁을 함께 먹고 오기도 했습니다. 스스럼 없이 지낸 시간이 수개월 정도 되니 여자친구만큼이나 어머니와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함께 여행이나 외식을 종종 가게 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생신이라고 해서 여자친구와 어머니, 저 셋이 외식을 하기로 하고 밖에서 만났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모녀가 아닌 자매처럼 보였고 특히 어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배웠던 평범한 아줌마가 아닌 완전히 세련된 여성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어머니는 오늘 주인공은 나야라고 말하는 듯 엄청 신경 쓰고 나오신 모습이었어요. 검정색 타이트한 원피스에 검정색 망사 스타킹을 신고 나타났는데 그녀의 의상은 단연 돋보였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화려했죠.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는 어떤 옷을 입어도 빛났지만 그날은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습에 넋을 잃을 정도로 흡족했어요. 정식이가 보기엔 오늘 아줌마 패션이 좀 과해 보이니? 살짝 고안감은 있지만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오늘 생신이신데 하루쯤은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지. 하루쯤은 괜찮겠지. 사놓고 너무 야해서 못 입고 있던 옷이거든. 혹시 나 때문에 이렇게 입으셨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머니, 원래 이런 옷은 썸 타는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입는 옷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 혹시
저 때문에 입으신 건 아니시죠? 그 이유도 있지. 당연히 남자한테 예뻐 보이고 싶은 건 모든 여자가 마찬가지 아니겠어? 호호.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고 하더니 정말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 같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2차로 술을 마시러 갔는데 어머니가 오른쪽에 여자친구가 왼쪽에 서서 저를 사이에 두고 팔짱을 끼셨습니다.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술자리가 점점 무르익고 어머니가 조금 취하신 듯 제 앞에서 가벼운 농담도 많이 하셨습니다. 흔히 아줌마들이 하는 농담처럼 남자랑 여자는 말이야. 속궁합이 잘 맞아야 오래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모녀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마치 딸의 남자친구에게도 편안하게 대해주는 친구 같은 어머니와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에도 종종 어머니를 불러 함께 놀기도 했어요. 여자친구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엄마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셋이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떠난 날 집에서 어머니와 둘이 술을 마시다 결국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여자친구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 둘 다 여자친구에게 미안하고 눈치도 보여 한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저희 속사정도 모른 채 오랜만에 셋이 술을 마시자고 하더군요. 여자친구가 저에게 애정 표현을 좀 과하게 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슬픈 표정인지 화난 표정인지 모호한 표정을 짓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질투심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로 이동하면서 긴장감이 온몸에 맴돌았죠. 혹시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내 탓으로 돌리려 하시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수많은 갈등 속에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멋쩍게 인사를 나눈 후 어머니가 모는 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차 안을 감돌았어요. 최근 여자친구가 일을 시작하면서 다투는 날이 많아졌는데 그 일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걸까? 아니면 그때 그 일을 정리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신 걸까? 초조함에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자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너 긴장 많이 했구나. 왜? 내가 수진이랑 헤어지라고 할까봐. 아니요.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서요. 얼버무리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한참을 달려차는 조용한 카페 주차장에 멈춰섰습니다. 우리 여기서 커피나 한잔 할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쩔 땐 또 너무나 쉬울 수 있더라. 쉽게 떠나가기도 하고 또다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기도 한다며 1시간 가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카페를 나섰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서 밥 차려줄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우리 집에 가자고? 저희 집에요?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는 여자친구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다며 우리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수진이에게 잘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이 단둘이 만나는 일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못 박았어요. 꽉 막혔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예전처럼 편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네, 앞으로 수진이에게 잘할게요. 여자친구와 만난 지 3년. 그 시간 동안 정말 서로 징글징글하게 싸우고 부딪히며 밑바닥까지 다 드러낸 후에야 결국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면서 적응하느라 한동안 힘들어했고 성격도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대학교 선배라는 남자가 지방에서 서울에 놀러 왔다고 연락하여 얼굴도 보고 밥도 얻어먹고 가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 겸 다녀오라고 흔쾌히 허락했죠. 여자친구도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그 선배 남자에 대해 이혼한 남자인데다 별로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걱정 없이 맛있게 먹고 잘 놀다 오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틈틈이 카톡도 보내왔고 집에 들어갈 때도 연락을 해줘 안심했어요. 다음 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이 지나자 여자친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5일 정도 더 지나서는 우리 잠시 연락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시간이 필요한가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3일째 되던 날, 제가 먼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여자친구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었다는 말과 함께 현실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지쳤다며 헤어지자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 왔기에 힘들었지만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저 또한 마음을 정리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괴로운 시간을 며칠 보내면서 전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게 되었네요. 거기에는 힘들어하는 듯한 글과 상태를 올려놓고 있더군요. 카톡 또한 염탐하며 전 여자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스타그램 돋보기에서 모르는 남자 사진이 뜨기에 무심코 눌러봤는데 낯익은 여자가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했어요. 정말 설마 했죠.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학교 선배라는 놈과 전 여자친구가 다정하게 붙어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으며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주체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남자 인스타그램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저와 헤어지기 전부터 둘이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지방 내려가는 길이 행복하다는 글과 함께 둘이 손잡고 찍은 사진들까지 올라와 있었네요. 저에게는 그렇게 별로라고 깎아내리던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고 당장 여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2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혼자 미친 듯이 울었어요. 하지만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놈과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했죠. 그날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잠은 도통 오지 않았어요.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도 한두 시간 만에 깨어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밥은 당연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하네요. 월요일이 되자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나에게는 아줌마가 있었지. 내가 받은 상처 2배로 되갚아주고 말 거야. 아줌마, 저 정식이에요. 그래 정식아. 오랜만이네. 아줌마는 그때까지 제가 수진이와 헤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 수진이랑 헤어졌어요. 뭐? 아줌마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귄 지도 오래되었고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내년 봄에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이가 대학 선배랑 바람났어요. 그것도 애 딸린 이혼남이랑. 혹시 모르셨어요? 저는 숨김없이 직설적으로 다 말해버렸습니다. 사실이었고 헤어진 직접적인 이유를 아줌마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수진이가 바람 때문에 헤어졌다는 소식에 아줌마는 대성통곡을 하였죠. 수진이 아빠가 살아생전 여자 문제로 아줌마 속을 무척 썩였다고 하더군요. 딸까지 아빠를 닮아 남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다며 한참 동안 하소연을 쏟아내더니 직접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줌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줌마의 첫 마디는 바로 정씨가 미안해 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새벽까지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 아줌마에게서 얼굴 한번 보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아줌마에게 연락을 받고 기분이 좋았어요. 어쩌면 수진이와 이별 소식을 발빠르게 알린 것이 그녀와의 재회를 은근히 기대했던 마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의 1년 6개월 만에
단둘이 다시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재작년 생일날 입었던 검정색 타이트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오랜만에 재회였지만 옛 연인을 만난 것처럼 어색하거나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아줌마가 먼저 머리 아픈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우리 사이에 묵혀둔 회포부터 풀자며 진하게 술이나 마시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술을 마시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데 생각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았어요. 정씨가 이 차는 우리 집에 갈래? 아줌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수진이는요? 되물었죠. 응. 수진이 대전 내려갔어. 그 이혼남을 만나러 집을 비웠다는 말에 짜증이 나면서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가 수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면서 왜 굳이 저런 말을 하는 걸까? 혹시 나를 떠보는 건가? 어쨌든 밖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아줌마 집으로 향했고 그녀와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되었죠. 집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한층 더 도발적으로 보였고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묘한 매력이 넘쳐오르는 듯 했거든요. 술잔을 혼자 벌컥벌컥 들이키면서도 자꾸만 시선은 그녀에게 향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설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식이도 이제 수진이 있고 좋은 여자 만나야지. 글쎄요, 지금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요. 당분간 제대로 된 연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수진이랑 헤어졌는데 아줌마랑 계속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수진이는 수진이고 나는 나지. 안 그래? 그렇죠. 저도 수진이랑 인연은 끝났어도 아줌마와는 이렇게 끝내는 건 싫어요. 나도 그래. 내가 정식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더 잘 알잖아. 저는 잘 알죠. 순간 약간의 침묵이 흘렀고 어색한 분위기에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예쁘시고 나이도 아직 젊으신데 아줌마도 좋은 사람 다시 만나셔야죠. 주변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호호, 남자는 무슨, 만약 남자를 만나도 이제 결혼 같은 건 별로고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정도라면 모를까? 친구요? 아니면 파트너? 뭐? 그녀는 파트너라는 말에 살짝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파트너요? 하하. 뭐 저희 다 성인이고 알 거 다 아는데. 뭐 어때요? 솔직히 아줌마 나이에 수저라는 것도 아닐 테고 파트너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런가요? 아잉, 난 그런 거 몰라. 있으시구나 보네요. 그럼요. 있어야죠. 긴긴 밤 혼자 지내시기엔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의도대로 자연스럽게 야한 이야기로 대화가 흘러갔고 이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이보다 더 개방적이고 성적으로 솔직하며 본능적으로 몸이 뜨거운 여자임을 알 수 있었어요. 술병은 점점 늘어갔고 저희는 또 1년 6개월 전 그날처럼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벌써 4개월째입니다.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조차 이제는 모르겠어요. 요즘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깊어져요. 분명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막 대학에 입학한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렸을 때 속도 위반으로 덜컥 낳은 아이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나름 최선을 다해 키웠어요. 남편은 저에게는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라고 하고 싶네요. 남편도 저도 너무 어렸을 때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한지라 우리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었어요. 다행히 시댁이 조금 있는 집안이라 금전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덕분에 우리 아들도 남들 다 해주는 거 모자란 거 없이 잘 키웠고요.
남편은 시댁에서 하는 가족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라 늘 일만 하느냐 같은 지붕에 사는데도 마주치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애 어렸을 적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서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아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안 된다면서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남편도 저도 대학을 도중에 중퇴했거든요. 아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들만큼은 꼭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나 봐요. 아이 교육에는 영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과외 선생님을 구해봤더라고요. 회사에서 아는 분의 추천을 받았다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과외 선생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모양이에요. 대학교도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정도로 스펙이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과외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몇 번 시켜봤는데 전문성은커녕 커리큘럼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 그냥 유명한 입시학원을 등록시켰거든요. 근데 남편이 데려온 사람이니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속는 셈 치고 시키기로 했어요. 한 달 해보고 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자르면 그만이니까요. 남편과의 대화가 잊혀질 무렵 과외 첫날 당일이 되었고 그 과외 선생은 15분 정도 일찍 도착했었어요. 사실 그 첫 만남이 잊혀지질 않았어요. 꽤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했다길래 공부만 한 공부벌레일 줄 알았는데 덩치도 크고 피부도 꽤 까무잡잡한 게 남성비가 물씬 풍기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날 제 모습이 영 초췌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화장도 힘줘서 하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과외하는 날만 기다렸어요. 과외를 할 때마다 간식도 음료도 점점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아이가 모의고사 전에 과외를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하길래 급하게 과외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흔쾌히 수학을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날 갑자기 비가 오길래 제가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이 있어요. 물론 과외 선생님은 괜찮다며 거절했었지만 제가 남편 픽업하러 가는 길이라며 부담감을 낮추려 거짓말을 했었었죠. 그렇게 집에 바래다 주는 차 안에서 그가 그러더군요. 그동안 과외를 많이 했었었는데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어리고 아름다우신 건 처음이라면서 아이의 엄마라는 게 안 믿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를 낳아 그 나이대에 비해 어린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아름답다고 해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는 저보다는 한참 어렸지만 그래도 저는 그가 남자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아줌마를 누가 안아주겠냐며 남자랑 키스를 해본 적이 언제인지도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푼수 같은 소리를 짓거렸어요. 해놓고도 아차 했지만 저도 아줌마라 이런 게 아무 생각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가 옆에서 웃지도 않아 더 민망하더라고요. 혼자서 헛기침을 하면서 차를 몰았어요. 곧 그의 집 앞에 도착하였고 그는 데려다 주어서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안전벨트를 풀며 차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칫하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예쁘니 그런 소리 말라며 제 손을 슬그머니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 손을 빼며 그럼 어떻게 본인을 앞에 두고 못생겼다고 하겠냐며 또 푼수 같은 얘기를 하자 그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입을 살짝 맞추더라고요. 제가 벙쪄서 가만히 있자 그가 제 눈을 마주치며 말하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안고 싶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는 차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동안 차 안에서 벌렁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켜야만 했었어요. 다음에 과외 선생님은 어떤 얼굴로 봐야 하나 걱정하는데 마침 아이가 다니고 있는 입시학원에 특강이 과외 날과 겹쳐서 그날 과외를 취소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과외 선생님을 안 볼 생각에 안심이 되면서도 뭔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취소하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당일이 되고 그 어떤 날보다 화장도 열심히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었어요. 정말 이뻐 보이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고 그가 도착했을 때 자연스레 그를 집에 들이고는 깜빡하고 취소한다는 연락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김에 간단히 뭐라도 먹고 가라고 하려는데 그가 불쑥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이에게 미리 연락을 받아서 아이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왔다고요.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를 찾아보자 그는 제가 너무 이뻐서 안아야겠다며 저를 끌어안고는 입술을 맞대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향했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가 오기 전에 서둘러 끝내고 그의 집에서 마저 이어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과외가 끝나면 제가 항상 데려다 주면서 그의 집에 저도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도 하루하루 과외하는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는 훌륭한 과외 선생님이었는지 아이는 원하는 대학에 붙게 되었고요.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품에 안겼던 날들이 모두 꿈만 같네요. 그가 미국에 놀러 오면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정말 해도 되는 건가요? 맘 같아서는 저도 미국에 살고 싶네요. 그가 그립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질구질하게 보이긴 싫거든요. 아들과 미국 여행도 하는 겸 그도 보고 싶은데 이건 제 욕심인가요? 우린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의 곁에서는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행복했거든요. 다시 이런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가요? 어느 날 새벽 1시를 넘긴 시간, 갑작스럽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띵동.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다름 아닌 희숙이었다. 어머, 희숙이가 웬일이야? 이 시간에 그녀는 단정하게 입은 흰 블라우스와 스커트, 검정 스타킹 차림이었다. 평소에도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얼굴이 약간 일그러져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또 싸웠구나. 창식이 그 자식이 또 뭔 짓을 한 거야? 혜숙의 남편 창식은 천하의 바람둥이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결혼 준비를 할 때조차 바람을 피울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다. 최근에는 이혼한 여직원과 엮여 카드 영수증 한 장 때문에 사건이 터졌고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말했다. 경태 오빠, 나 술 좀 줘. 딱 한 잔만 마실게. 한 잔? 그 한 잔에서 끝난 적이 있었던가. 결국 나는 그녀와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다. 테이블에 소주 한 병이 놓였고 그녀는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다. 나 이번에는 진짜로 이혼할 거야.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가 곧이어 말을 바꿨다. 아니, 안 할 거야. 그 사람이 내 인생 망쳐놨으니 나도 그 사람 인생 망가뜨려놔야겠어. 그녀는 눈물까지 흘리며 한참을 이런 말을 반복했다. 오빠가 나 좀 도와줄래?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역시 오빠는 항상 내 편이라니깐. 그녀는 한숨을 쉬며 술잔을 다시 채웠다. 근데 왜 나만 참아야 되는 거냐고. 왜? 도대체 왜 나만 피해자가 돼야 돼?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나는 어떻게든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책임감도 느꼈다. 혜수가 이젠 정말 뭔가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어? 오빠, 나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좋은 선택은 창식이를 고쳐 쓰는 거겠지. 그게 안 되면 결국 이혼을 해야 하는 거고. 그나저나 나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결혼 전에 창식이 바람기 있는 거 알았잖아. 근데 왜 알면서도 결혼했어? 그녀는 피식 웃으며 술잔을 흔들었다. 글쎄, 창식 오빠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나 봐. 하룻밤 같이 보내면 또 좋아지고 그럼 다 믿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 고문 같은 거였지 뭐. 나는 그녀의 말에 씁쓸하게 웃었다. 희망 고문이라니 정말 고생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선택이 너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잘 생각해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나도 알아, 오빠. 근데 정말 어려운 선택이야. 그날 새벽 술잔을 비우는 그녀의 모습은 애처로웠지만 동시에 강단 있는 사람이길 바라는 내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혜숙과의 대화는 점점 더 미묘한 분위기로 흘러갔다. 술기운이 돌면서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천천히 드러나고 있었다. 오빠, 나 오빠 믿어도 돼? 혜숙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순간 당황했다. 왜? 갑자기?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술기운 때문인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취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과 표정에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스며들어 있었다. 오빠, 내가 이런 말 해도 돼? 혜숙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사실 나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했어야 했나 봐. 내가 왜 그때 이런 남자를 못 만났을까? 그 말에 나는 어쩔 줄 몰라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정을 느꼈다. 혜숙은 잔을 들어 천천히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진짜야.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나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서. 그녀의 말에 나는 어딘가 부끄럽고도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이건 단순히 농담이 아니었다. 혜숙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오빠는 고지식하고 재미는 없어서 바람 같은 건 안 피우잖아. 혜숙은 갑자기 그런 말을 던지며 피식 웃었다. 그거 칭찬이야, 욕이야? 나는 장난스럽게 되물었다. 칭찬이지. 연애할 땐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오빠 같은 사람이 진짜 신랑감으론 최고인 거 있지.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진국이라니. 이런 칭찬은 또 처음이네. 혜숙은 술잔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 창식이랑은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기분이야. 그녀의 진지한 고백에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빠는 어때? 나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만 편한 거야? 그녀가 다시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솔직히 나도 너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 그 말이 떨어지자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어쩐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그 간격은 점점 좁혀져만 갔다. 그러던 중 집 나간 혜숙을 걱정한 건지 창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혜숙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피식 웃더니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전원을 꺼버렸다. 나 이번엔 절대 못 참아. 단호한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사실 혜숙과는 창식과 결혼하기 전부터 친분이 있었다. 그녀는 어디서든 시선을 끌 만큼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자신감이 사람을 홀리는 듯했다. 창식은 결혼이란 울타리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다. 결혼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라며 자유로운 삶을 고집하던 그가 혜숙을 만나자마자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도 아마 그녀의 독보적인 매력이었을 것이다. 결혼 후 처음 몇 년간 두 사람은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은 부부처럼 보였다. 혜숙은 누구보다 우아하고 창식은 그녀 곁에서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애정이 조금씩 식어가던 어느 순간 창식의 바람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아마도 혜숙은 창식의
이런 성향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결혼을 결심한 건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누군데 내가 있는 한 창식이 딴 눈 팔 일은 없을 거야. 해숙 자신도 외모며 매력이며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그녀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던 것일 테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창식의 관심은 점차 다른 곳으로 흘러갔고 해숙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런 단호한 행동들에는 아마 그런 상처와 배신감이 켜켜이 쌓여 있었을 것이다. 해숙은 갑작스레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오빠, 나 근데 창식 오빠한테 복수하는 방법 생각났어. 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뭔데? 그녀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입술을 내밀며 말했다. 그게 오빠랑 내가 만나는 거야.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오빠랑 나 몰래 만나서 창식 오빠를 골탕 먹이는 거지.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황당했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될 소리지. 나랑 창식이랑은 오랜 우정이 있다고. 해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니, 오빠가 뭐든 도와준다면서 나한테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그건 또 다른 얘기지. 내 말대로 하면 다 파국이야. 창식이랑 나랑은 끝장이 나겠지. 내가 진짜로 그걸 원하는 거야? 해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손가락으로 턱을 괴며 중얼거렸다. 그럼 몰래 만나면 되지? 몰래? 비밀 연애. 아무도 모르게. 창식 오빠도 모르게.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 말에 반대해야 하는 게 맞았다. 하지만 해숙과 몰래 만난다는 상상은 나쁜 쪽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장난스러운 표정과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 묘한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몰래라. 진짜 아무도 모른다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렇지. 나랑 오빠만 아는 비밀이면 되는 거야.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복잡하게 얽히지만 않는다면 나도 싫지는 않다.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고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술에 취한 그녀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오빠, 나 오늘 외박할 거야. 집에 안 들어가. 나는 당황하며 물었다. 창식이한테 연락 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냥 모른다고 해. 신경 쓰지 마.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평소 주량이 한 병이었던 그녀는 이날 2병째 와인을 비우더니 어느 순간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인사불성이 되었다. 오빠, 나 너무 졸려. 이대로는 집에 못 가. 여기서 재워줘. 오빠 집에서 자고 갈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바닥에 눕더니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그녀의 귓가에선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술기운에 잠든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런 그녀를 한참 지켜보았다. 왜인지 모르게 그녀가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해숙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어쩌면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은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 한쪽뿐이었다. 나는 그것을 주워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빠, 혹시 내 귀걸이 오빠 집에 있어? 응, 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 그녀는 다음날 꽃단장을 한 채로 집에 찾아왔다. 문을 열자 그녀는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그날 일 다 기억해? 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걸. 그날 이후 해숙은 나를 점점 더 자주 찾았다. 남편과의 복잡한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어딘가 새로운 일탈을 꿈꾸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방문은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었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점점 더 익숙한 일상이 되어갔다. 해숙은 어딘가에서 스스로의 길을 다시 찾아가려는 듯 때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때로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의 돌싱남입니다. 결혼 초 우리 부부는 다툼이 잦았어요. 시댁, 처가, 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얽히다 보니 초반 2년은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집 대출의 연봉도 5천 정도라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취향이 잘 맞아서
나름대로 즐기며 살아왔죠. 하지만 결혼 5년 차가 되던 때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진실을 듣고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보자며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맞춰가며 살려고 했죠. 그런데 아내의 성격은 여전히 직설적이고 급한 성격이라 가끔씩 감정적으로 앞뒤를 안 재고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기도 했고 제가 참으면서 지냈죠. 아내도 조금씩 그런 성격을 고쳐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격이 다시 튀어나오더군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도 따지기 시작했고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다 보니 큰 다툼으로 번졌어요. 결국 아내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는 일도 잦아졌어요. 그 후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처음 보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극에 달했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감정을 쏟아냈죠. 결국 이혼이라는 결말로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일이 마치 하나의 드라마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2해가 흐른 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바로 친구의 아내 혜숙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이라는 상처를 서로 위로하며 그 사이에 정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혜숙은 지인의 소개로 내 친구와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8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에 애정이 조금씩 식어갈 때쯤 일주일씩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죠. 남편의 잦은 출장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역시 지나칠 정도였죠. 임신 중이라 민감해질까봐 그녀는 애써 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카풀로 친하게 지내던 여직원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 여직원은 2아이를 키우는 이혼녀였습니다. 남편이 자주 외박하고 술을 마시는 걸 보면서 그녀는 이미 바람을 피운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바람의 상대가 그동안 친자매처럼 지내던 여직원이라는 사실은 1년 뒤에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 복수를 하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일탈을 원했던 것인지 혜숙은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8개월 동안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혜숙은 이제 제2의 인생을 찾은 듯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친구는 아직 우리 관계를 모르고 있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용서받는 용기와 용서하는 용기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창식과 혜숙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더라도 창식은 오랜 친구로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우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제3자를 통해 알게 되는 것보다 당신이 직접 사실을 밝히는 편이 그의 감정을 덜 상하게 하고 상황을 더 원만히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이 업계는 현장 경험과 경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생생한 현장 경험을 쌓고 싶어서 작은 중소업체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현장은 사회초년생이고 여자인 저에게는 너무 거칠고 힘든 환경이었어요. 현장에는 단기 일용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말도 행동도 거친 편이셨고 아니다 싶으면 다음날 나오지 않으시곤 했거든요. 저는 그 현장에서 일감을 배당하고 관리하며 보고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인부분들이 갑자기 나오지 않으셔서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날도 새로 오신 분들에게 공사 현장의 구조와 해야 할 일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분이 질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몇이냐, 남자친구하고는 어디까지 가봤냐라며 질문을 하는데 불쾌하더라고요. 그런데 티를 내면 또 일을 안 하고 나가겠다고 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남자분이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 왜 그러시냐고 어서 일이나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있다가 보니까 오늘 처음 인력시장을 통해 오신 젊은 남자분이더라고요. 그 순간 그 남자분이 구세주 같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커피 하나를 사들고 그 젊은 남자분을 찾아갔어요. 그 남자분은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온몸에 땀이 흥건할 정도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땀방울의 정직함을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 그 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막노동을 하시면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죠. 아까 도와주셔서 감사했다며 캔커피를 건네자 그 남자분이 지저분한 손으로 받아 미안하다며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괜히 더 부끄러워지실까봐 감사의 인사만 전한 후 자리로 돌아왔어요. 다른 직원으로부터 그 남자분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군 제대 후 복학하기 전까지 잠시 알바를 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이라는 총 공사기간 내내 그 남자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현장에 나와 일하셨어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늦게 현장을 떠날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는 그 남자분을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도 떠오르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그 남자분도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렇다 할 때화나 만남도 없이 서로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으며 헤어졌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크고 작은 경력을 쌓으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창업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동안 일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짧은 연애도 해보았지만 인연이 아니었는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얼마 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다른 업체와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큰 공사고 의뢰인의 요구 조건도 까다로워서 첫 미팅부터 긴장이 되었죠. 원래 직접 나서지 않고 직원들에게 보고만 받는데 이번에는 직접 미팅 현장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쪽에서 보고를 시작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서서 자료 없이 머릿속에 있는 대로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제 보고가 끝나자 상대 업체의 한 남자분이 박수를 치면서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딘가 낯이 익은데 희미한 얼굴이었죠. 미팅이 끝나고 복도에서 그 남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어요. 캔커피를 건네면서 5년 전 기억나냐고 묻는데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5년 전 공사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던 복학생 청년이 상대 업체 대표로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녁 그 남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지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건축 전공자였고 단순히 아르바이트비를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을 제대로 알고 싶어 5년 전 일을 했던 거래요.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창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회사를 일군 거라고 하더라고요. 땀 흘리며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남다르다고 느꼈는데 역시 목표가 있어서 그랬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5년 전 그때 저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대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자신이 없었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이 마음을 고백하리라 다짐했다고 하네요. 문득 5년 전 그때 내 마음은 어땠나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세상 물정 몰라 순수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 때가 많이 묻었나 봐요. 느닷없는 고백에 진정성이 있는가 묻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일이 더 중요하다며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신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매우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싫은 것은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닌 그 남자에 대한 제 감정은 애매했어요. 관심이 부담이 되는 것은 순간이라고 공과 사는 구분하시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남자가 좀 자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5년 전 공사 현장에서 일에 집중하던 모습 그대로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작업을 하더라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남자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꽤 괜찮고 겉과 속이 같은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 협업을 하면 작업이 지체되기 마련인데 일적으로 잘 맞아서 추진 속도도 빨랐고요. 열심히 작업한 결과 의뢰인이 크게 만족하면서 대장정의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어요. 마감 회식이 끝나고 그 남자가
술에 취한 저를 바래다 주게 되었어요. 집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5년 전 처음 만나고 다시 만난 것도 어쩌면 인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함께 일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지켜보니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 남자가 환호하며 저를 와락 끌어안더라고요. 그 품이 얼마나 넓고 따뜻하던지 오래오래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같은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대화도 잘 통해서 좋더라고요. 물론 연애도 뜨거웠고요. 그 남자나 저나 연애 경험이 있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척하면 척사랑의 시그널을 수시로 주고받았어요. 사무실도 같은 지역에 있어서 중간에 일하다가도 길이 통하면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죠. 일만 잘 통하는 줄 알았는데 몸과 마음도 잘 통하는 우리는 천생연분이라며 지금도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일도 사랑도 모두 이룬 지금 행복이란 더불어 나누는 거구나 싶어요. 저는 땀방울의 정직함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듯 이 남자도 그 정직함을 아는 사람이기에 더 믿음이 가요. 앞으로도 이 남자와 열심히 일하면서 정직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려고요.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500에 월 40만 원짜리 원룸을 가계약하고 일주일 뒤 이사를 들어갔다. 세탁기, 냉장고, TV 등 풀옵션 원룸이라 내 짐은 옷가지와 노트북 등 간소한 편이었다. 부동산 아저씨는 계약서를 들고 일찌감치 원룸 건물에 와 있었다. 주인 집에 계약서 작성하러 올라가시죠? 가계약금 40만 원을 걸어놓고 이삿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해서 주인 집에 올라갔다. 가계약 당시 주인 아줌마 얼굴은 보지 못했고 월세 문제로 통화만 잠깐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아리따운 중년의 아줌마였다. 얼굴이 반듯하게 생겼다고 해야 하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아줌마는 키가 163cm 정도에 10년 넘게 에어로빅으로 다져진 늘씬한 몸매에 뿜어져 나오는 우아하고 단아하며 탄력 있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에 너무나 고운 여인이었다. 주인 여자는 노총각 혼자 지낸다고 했더니 처음부터 나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월세를 3만 원이나 깎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말도 안 했는데 월세를 깎아주는 경우도 다 있네. 이건 또 뭔 일이래. 앞으로 집 깨끗이 사용하고 신세 좀 지겠습니다. 있는 동안 편히 지내다 가세요. 우리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다. 부동산 아저씨가 계약서 작성하면서 하는 말이 이 원룸 건물에는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소리에 이 여자 완전 알부자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이가 54살이라고는 하지만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시선이 자꾸 그녀를 향했다. 물론 가까이 다가가기엔 너무 먼 당신. 며칠 뒤 저녁에 혼자 침대에 누워서 보다만 영화를 마저 보고 있으니 주인 아줌마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302호 아저씨, 안에 계세요? 누구세요? 주인 집이에요. 야심한 밤에 도대체 뭔 일인가 싶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줌마는 방금 수영장에 다녀왔는지 머리카락이 다 마르지 않아 촉촉하고 화장을 안 했는데도 얼굴엔 반들반들 윤기가 가득했다. 어쩐 일이세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는지 날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을 한다. 아니 혼자 사신다기에 밑반찬 좀 챙겨왔어요. 여기가 하숙집도 아니고 웬 반찬을 다 챙겨왔어요? 혼자 먹기 양이 많아서요. 다른 집들도 종종 주니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 네. 암튼 잘 먹을게요. 그리고 아줌마가 하는 말이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남는 반찬 가져온 것이니 부담 가지지 말고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 참으로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참 곱다. 그럼 잠시 안으로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세요.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요. 뭐 어때서요? 주인이랑 세입자 관계인데. 그럼 젊은 사람이 타주는 커피 한 잔 얻어 먹어야겠네요. 바닥에 앉지 마시고 괜찮으시면 침대에 걸터 앉아요. 네, 그럴게요. 그녀가 내 침대에 걸터 앉아 방안을 한번 돌아보는 게 기분이 참 이상해져 왔다. 수영 다녀오시나 봐요? 네, 퇴근하면 수영장 들렀다가 와요.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시는 비결이 수영을 하셔서 그런가 봐요.
아뇨, 타고난 거예요. 호호, 장난스럽게 대답을 하였다. 사실 수영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돼서. 그럼 교정반쯤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저씨도 수영하셨나 봐요. 10년 정도 했죠. 와, 그럼 실력이 대단하시겠네요. 그쵸. 마스터반에서만 9년 가까이 했으니깐요. 그럼 나중에 시간 되면 나 접영하는 거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주말에 날 잡아서 한번 알려드리죠 뭐. 호호. 고마워요. 수영 가르쳐주면 내가 그날 저녁에 술 살게. 나 참. 이러다 저랑 정분이라도 나시면 어쩌시려고요? 젊은 사람이랑 정분 좀 나면 어때? 어차피 나는 혼자 사는데. 아주머니 수영장에서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기가 없진 않지. 근데 저녁반이라 내 또래 남자들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3, 40대거든요. 그럼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이번 주말 어때요? 아 참. 제가 수영복이 없는데요. 수영장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수영복이라 그럼 내가 하나 선물해 주면 되죠.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선물을요? 부담 갖지 마요. 이제 내 코치님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95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수영복이랑 수모 수경까지 다 준비해 놓을 테니 걱정 말고 일요일 날 봐요. 순식간에 그녀와 수영장을 약속을 잡고 말았다. 10시 30분까지 주차장으로 내려와요. 그녀에게 카톡이 왔다. 정태 씨 얼른 타. 그녀의 차는 신형 제네시스였다. 저 신형 제네시스는 처음 타봐요. 엄청 간지나는데요. 그치. 나도 처음에는 그랜저 살라다가 이거 보고 바로 꽂혔다니깐요. 자, 선물. 한번 봐봐 마음에 드는지. 그녀가 수영복을 건넸다. 허걱, 이럴 수가. 속으로 아차 싶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삼각 수영복을 사가지고 온 것이다. 난 보통 7부나 아니면 사각 수영복만 입었는데 삼각은 처음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뇨, 그런 게 아니라 삼각 수영복은 처음이라서요. 정말 그것도 모르고 난 우리 코치님 입는 거 너무 이뻐서 똑같은 거 샀는데 이쁘긴 해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입어보죠. 뭐. 수영장에 도착해서 각자 탈의실로 이동했다. 정태 씨 좀 따봐. 일벌레인에서 보자고. 그녀는 기분이 좋은 듯 손까지 흔들어대며 짧은 인사를 나누었다. 삼각 수영복은 처음이라 안 그래도 민망해 죽겠는데. 하필이면 그녀가 내 아랫도리를 한참이나 쳐다보는 것이다. 어머나, 내 눈이 맞았네.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코치님보다 훨씬 잘 어울려. 호호. 그래요. 선물로 받은 건데 잘 어울린다니. 다행이네요. 그러게나 말야. 잘 어울리니깐 또 해주고 싶네. 다음엔 노란색으로. 나랑 커플로 말야. 나란히 서서 체조도 함께 했다. 체조를 하며 힐꺽 힐꺽 그녀를 쳐다봤다. 노란색 아레나 수영복이 그녀의 하얀 피부와 참 잘 어울렸다. 자유수영, 평영, 저병 셋 다 제대로 하는 게 없었다. 일단 물을 제대로 타질 못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병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수영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뭐가 제일 문제예요? 일단 몸에 힘을 빼고 물을 타는 것부터 배워야겠어요. 난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고 자유형 팔 동작부터 알려주었다. 자, 해보세요. 팔꿈치가 위쪽을 바라보게. 그리고 반대쪽 팔에는 귀를 최대한 붙이고 이렇게. 아뇨, 이렇게요. 어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훨씬 좋아졌네요. 수영은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니깐요. 1시간 동안 그녀를 붙잡고 자세 교정을 했다. 정태 씨, 이렇게 수영 배우면 남녀가 정분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겠는데요. 그쵸. 수영장에서 알게 모르게 썸 엄청 많아요. 특히 강사들이랑요. 정태 씨랑 나랑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런 거 기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잉 몰라.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수영을 마치고 입구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건 또 뭐지? 그녀가 하늘색 민소매 원피스를 한껏 차려입고 나온 것이다. 그것도 얼굴엔 풀메이크업까지 하고 말이다. 내가 좀 늦었지? 아니, 괜찮아요. 근데 딴 사람이 돼서 나왔네요. 신경 좀 썼는데 어때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내 칭찬에 그녀는
소녀처럼 밝게 웃었다. 정태 씨, 내 차 한번 운전해 볼래? 아, 네. 그럼 집까지 제가 운전하죠. 그녀에게 키를 건네받고 운전석에 앉았다. 아줌마, 저희 이러고 있으니깐 꼭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난 어제부터 설레었다니깐. 그런 말 나온 김에 드라이브 좀 하다.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나는 좋아요. 그렇게 수영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함께 점심 식사까지 하였다. 그리고 주말마다 오전에 1시간씩 수영하고 오후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남편과 5년 전 사별하고 혼자 사는 과부라는 소리에 눈이 번쩍하면서 언젠가 주인집 안방을 차지하고 싶단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어머나,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운전을 해? 이러다가 사고 나겠어. 갑자기 속도를 내자 옆에 앉아있던 아줌마가 몹시 불안했던지 이간을 살짝 찡그리며 나를 쳐다본다. 순간 그녀의 입에서 술 냄새가 확 풍긴다. 오늘 많이 마셨나 봐요? 응.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 만났잖아. 대학 동기를 만나서 마신 게 아니라 거기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마신 건 아니고요. 그녀가 윙크라도 하려는지 한쪽 눈을 찡긋하며 눈웃음을 지어 보인다. 정태 씨, 혹시 질투하는 거야? 내가 남자들이랑 술 먹어서. 아니, 술도 적당히 마셔야지. 남자들이랑 술 먹고 인사불성이 됐는데 걱정돼서 그런 거죠. 왜? 그런 걱정을 왜 해? 내가 정태 씨 여자도 아닌데 술 마시고 실수라도 할까봐 그런 거죠. 혼자 사는 여잔데 술 먹고 실수하는 게 어때서? 오늘 같은 날엔 누가 날 좀 업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방해라도 됐나요? 글쎄, 내 대답보단 정태 씨가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가 더 궁금한데. 난 화가 나서 차를 더 급하게 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욱 불안해하면서도 다른 때와는 전혀 다른 내 행동 때문인지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나와 썸을 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새들어 살고 있는 원룸의 주인 여자이다. 50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내놓아도 남자들의 시선을 끌 만큼 매력적이다. 나랑 나이차가 정확히 17살 차이가 났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녀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나 사실은 오늘 고백받았어. 고백이요? 응, 나랑 만나보고 싶대. 내가 이뻐서 좋다던데. 호호, 그래서요. 그 사람이랑 만나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본다고 했어. 연애 쉰지도 좀 됐고 요즘 따라 밤이 외롭더라고. 그렇게 남자가 궁하시면 저랑 만나면 되죠? 그 남자 만나지 마시고요. 그녀와 단둘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는데 급한 마음에 그만 뜬금없이 고백을 하고 말았다. 솔직히 그녀와 수개월간 썸만 타다 사귀자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40살 넘도록 월세나 살고 있는 루저 인생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날 무척 화가 나서 급발진을 하고 말았다. 그건 여태까지 내가 그녀에게 고백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그날 밖에서 아줌마를 오래 기다렸기 때문도 아니다. 동창 모임을 끝내고 식당을 나오던 아줌마를 픽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행으로 보이는 듯한 남자 하나가 주인 여자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귓속말까지 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다. 물론 술이 취하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화난 건 그를 대하는 아줌마의 태도였다. 그 남자가 옆에서 계속해서 추근대는데도 싫다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좋다고 끼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솔직히 말하자면 질투가 났던 것 같다. 정태 씨, 정말 나랑 사귀고 싶은 거 맞아? 그럼요. 제가 아주머니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왜 여태껏 사귀자고 안 했어? 제가 남자로서 능력이 없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내 쪽을 한참 쳐다보았다.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괜찮겠냐고. 어쩌면 평생 아주머니한테 빌부터 살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태 씨,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녀는 인상을 찡그리고 몸을 살짝 움직여 자세를 좀 더 편하게 고쳤다. 정태 씨는 나이가 무기야. 돈 잘 버는 것만 능력이 아냐. 정태 씨는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젊음이란 게 있잖아. 난 그걸로도 충분해. 정말요? 제가 평생 먹고 놀아도 나랑 사귀어 줄 수 있나요? 결혼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녀는 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럼 정태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왜 당신의 안방에 들였겠어?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나를 꼭 안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37살 총각이에요. 주인 여자 수영을 도와주고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저녁 7시에 그녀의 집을 찾았죠. 아줌마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맥주 사왔는데 좀 이따 가볍게 한잔하시죠? 맥주 좋지. 그나저나 우리 오늘 완전 풀코스네. 음식 때우고 있으니깐 잠시 앉아서 기다려. 그녀와 알고 지낸 지 고작 한 달. 벌써 그녀의 집에 입성했다. 이런 게 썸각인가? 엄마뻘 여자애 왜 이렇게 설레이는지. 왜인지는 나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게 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정태 씨는 나 볼 때마다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여자로는 안 보이나 봐요? 아니요, 여자로 보이는데요. 근데 왜 자꾸 아줌마라 불러요? 정감 있고 좋잖아요. 그리고 저 어릴 때부터 아줌마의 환상 같은 거 있었거든요. 환상. 그거 좋은 뜻이야? 그럼요, 좋은 거죠. 좋은 거면 정태 씨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네, 아줌마. 대화가 한참 무르익어 갈 무렵 난 주인 아줌마에게 만나는 남자 없냐고 물어봤다. 아줌마는 이 넓은 집에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 없어. 요즘에 애인은 없어도 엔조이는 하나씩 있다던데. 아줌마도 혹시 있어요? 뭐, 엔조이? 난 그런 거 없는데. 왜요? 요즘 유행이잖아요. 유부녀도 아니고 혼자 사시는데 맘껏 즐기셔도 되시잖아요. 그것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같이 소심한 성격엔 그런 거 못해. 그럼 정태 씨는 애인 있어? 저요? 이 나이에 집도절도 없는데 누가 제 옆에 있겠어요. 그래도 인물이 훤칠하잖아. 안 그래도 맨날 부처님 하느님께 비네요. 어느 돈 많고 눈빛 여자가 나 좋다고 내 얼굴 뜯어먹고 살고 싶은 여자 나타나라고요. 나는 정태 씨 곧 좋은 인연 만날 것 같은데 그녀는 캔맥주 3개의 술에 취했는지 그녀가 살아온 인생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남편과는 어떻게 만났고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자기는 이제껏 3명의 남자를 만나봤는데 더 많이 만나보지 못해 후회스럽다 등등. 그러면서 제게 마지막 연애는 언제냐 묻더군요. 그래서 하나하나 답해주었고 민감한 얘기까지 나누다 보니 점점 가까워져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저는 선도 여러 번 보고 연애도 해보았지만 이 나이에 원룸에서 월세로 지낸다고 하면 여자들이 별 볼 일 없는 남자라며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여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 전 새로 이사 온 원룸의 주인 아줌마가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시고 참 인자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도 없고 혼자 지낸다고 했더니 그날 이후부터 아줌마는 김장하신 김치와 밑반찬을 한가득 챙겨오셔서 주시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밥은 잘 챙겨 먹느냐? 욕실에 물은 잘 나오느냐?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보다 필요 이상으로 카톡이 오더군요. 저녁엔 연락도 없이 매 방문을 두드리고 찾아와 파리바게트에서 산 빵도 주고 싱싱하게 잘 익었다면서 복숭아도 가져다 주시고 너무 잘 대해주시니 그 아줌마에게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들 만나서 허구한 날 돈 없다고 차이고 재수 좋아서 결혼한다고 해도 여자한테 생고생 시킬 게 뻔한데 나한테 아낌없이 잘해주는 주인 아줌마랑 잘 되어서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저도 인생 역전하고 월세방 신세를 면하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 여자와 점점 가까워지는 게 싫지 않았어요. 은근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줌마도 혼자서 심심하겠다. 앞으로 제가 놀아드릴까요? 그래. 정태 씨가 놀아주면 내가 안 심심하겠네. 차 한 잔 줄까? 좋지요. 커피 한 잔 줘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요. 설거지마저 하고 커피 끓여줄 테니까 잠시만 앉아 있어요. 네. 난 소파에 걸터앉고 그녀는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별로 할 일이 없는 나는 자연스럽게 아줌마의 뒷모습을 쳐다보게 되었다. 하얀 반바지에 검정 나시 차림의 그녀. 순간 나는 설레이는 기분을 또 한 번 느꼈다. 늘 그녀가 예쁘다는 생각을 해온 나였다. 그리고 밤에 그녀를 떠올리며 잠을 설친 적도 있었다. 그녀가
커피와 과일을 가져왔다. 야,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그래, 많이 먹어요. 야, 과일을 아줌마처럼 예쁘게도 깎았네. 내가 예뻐요? 그럼요. 내가 본 여자 중엔 최고로 예뻐요. 나도 아줌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호호호. 영광이네. 날 그렇게 칭찬해 주다니. 우리 심야 영화 보러 갈래요? 내가 오늘 하루 애인 되어 줄게요. 그럴까? 호호.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다. 정태 씨랑 다니면 불륜이라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나가요. 내가 영화 보여줄 테니까. 그래. 옷 갈아입고 나올게. 잠시 후 옷을 갈아입은 그녀가 안방에서 나왔다. 투피스 차림의 그녀는 너무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제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내 원룸을 정리하고 4층 주인 집으로 짐을 다 옮겼죠. 그리고 드디어 안방을 차지하였네요. 사실 그녀의 딸과 한 차례 언쟁이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유산이 제게 상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더군요. 그녀의 재산 대부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받은 것이었기에 딸 입장에서는 그 재산이 제게 넘어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결국 그녀와 저는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재산을 보고 만남을 시작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지만 이제는 돈이 아니라 그녀를 선택했으니까요.